안녕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정말 지옥 같은 일을 한번 겪었는데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힘을 내며 열심히 살았더니 정말 꿈만 같은 기적이 찾아오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는데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늘 저와 여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덕에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충식이라는 친구랑 제일 친했는데요. 충식인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는데 힘을 믿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불량 학생들한테 시비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충식이가 나서서 절 구해주더라고요. 야, 너희들 뭔데 내 친구한테 시비 걸고 난리야? 너네 이렇게 밖에서 담배 피고 친구 돈 뺏고 다니는 거 너네 부모님도 아냐? 내가 확 학교에다가 얘기해버리고 너네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버릴까? 충식이가 워낙에 덩치도 크고 인상도 강하다 보니까 그 불량 학생들이 겁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군요. 전 충식이가 제 친구라는 게 항상 너무 든든했습니다. 전 그렇게 친구랑도 잘 지내고 가족과도 잘 지내면서 어느덧 대학도 졸업하게 되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걸까요? 전 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합격의 문턱을 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몇 번 더 도전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은 맛만 봐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계속 도전해서 꿈을 이루길 바라셨지만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살래요.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언제까지 제 꿈만 쫓으면서 이렇게 공부에만 매달릴 순 없잖아요. 그렇게 경찰 시험을 포기한 전 결국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잘 맞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저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형편이 안 좋다 보니 저희 결혼할 때 도와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랑 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작은 전셋집을 얻게 되었어요. 비록 남들처럼 여유롭게 시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님,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것 같길래 제가 외투 좀 사왔어요. 이건 어머님이랑 아버님 거고요. 이건 우리 아가씨 거예요. 우와, 새언니, 제 것까지 사오신 거예요? 저 진짜 새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오빠만 있다 보니까 언니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새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친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진짜 좋다니까요. 아유, 그럼 그냥 날 친언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우리 아가씨가 내 친동생 같아서 얼마나 예쁜데요. 아가씨, 그럼 우리 언니 동생끼리 오늘 시장이나 한번 갔다 올까요? 오늘 저녁 먹을 거리라도 살 겸 저랑 데이트나 해요. 저희 아는 제 여동생과도 진짜 친하게 지내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 모두 아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제 여동생이 제 아내를 잘 따르는 것처럼 저희 처남도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매영,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 매영 언제 오시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휴, 나도 빨리 오고 싶었는데 오늘따라 차가 너무 막혔네. 근데 처남,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당연하죠.
저 매형이랑 술 한잔하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지난번엔 매형이 저 술 사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쏠게요. 가서 남자끼리 아주 재밌게 마시다 오자고요. 전 그렇게 양가 식구들과 잘 지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에 딸 하나도 낳게 되었어요. 당시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제 친구 충식인 저희 아내가 애를 낳을 때마다 매번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이야, 시간이 진짜 빠르긴 빠른가 보다. 영석이 너 결혼한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식이 셋이라니. 내가 진짜 너만 보면 부러워 죽겠다. 부러워 죽겠어. 으이구, 그렇게 부러우면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갈 생각해. 생긴 것도 남자답게 듬직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놈이 왜 장가를 안 가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가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혼자 멍하니 멈춰 있거나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별일 아닌 줄만 알았는데 언젠가부턴 딸이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자꾸 팔에 벌레가 기어다녀요. 팔에 꿈틀꿈틀 움직여서 간지러워 죽겠어요. 뭐라고? 팔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거야? 딸이 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길래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봤다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희 딸이 희귀 난치병인 소아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 말이 오랫동안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고 발작이 심하면 뇌 손상이나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엄마인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더 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아람이한테 그런 병이 나타난 건가 봐.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거의 온 집안이 저희 딸 때문에 한순간에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 딸을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희 딸을 24시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외벌이로 애 셋에다가 딸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혼자 벌어서 그 모든 걸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전 정말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고 밥값도 아까워 아침 일찍 제가 직접 도시락을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보, 점심값이 아까우면 차라리 내가 도시락을 싸줄게. 당신 안 그래도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도시락까지 직접 싸는 거 진짜 미안해서 그래. 아니야. 나보단 당신이 고생이지 뭐. 당신이야말로 하루 종일 우리 아람이 챙기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진짜 정신 없잖아. 그러니까 난 걱정하지 말고 당신 우리 아람이만 신경 써주면 돼. 알았지? 사실 저희 딸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병이다 보니 아내가 24시간 딸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도 아내한테 쓰라고 집에 놔두고 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옷도 거의 두세 벌 정도 가지고 계속 돌려 입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껴 쓰는 건 다 괜찮았는데 애들이 점점 커가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아픈 저희 딸을 유독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조금씩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왜 맨날 누나만 챙겨요? 하루 종일 누나만 쳐다보고 누나한테 말도 제일 많이 걸잖아요. 나도 엄마 자식인데 왜 누나한테만 잘해주냐고요. 호영아, 너희 누나가 많이 아프지 않니?
누나가 아프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엄마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엄마 너희 셋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알지? 게다가 저희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점점 애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각자 방을 쓰고 싶다며 투덜거릴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양가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대로 앉을 자리도 별로 없고 제가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면 꼭 거절을 하시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머니,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오밤중에 집까지 가시려면 힘들잖아요. 저희가 안방 비워드릴게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안방에서 자니? 그리고 우리가 안방에서 자면 너희가 불편하게 좁은 거실에서 자야 되는데 그건 미안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린 진짜 괜찮으니까 너희도 괜히 우리 때문에 불편하게 잘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 저도 다른 부부들처럼 양가 부모님을 저희 집에서 편히 주무시게 하고 아침 식사도 든든하게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워낙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 어떻게든 저희 가족들을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신발도 밑창에 빵꾸가 나기 직전까지 신고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게 싫어서 되도록이면 친구들도 안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충식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애가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진짜 고생이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쓰는 돈도 넌 아낀다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잖아.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나 우리 아람이도 꼭 치료 열심히 받게 해서 낫게 할 거고 돈 열심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거야. 맛있는 밥 사 먹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는 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 그래. 가족 생각하는 네 마음 내가 왜 모르겠냐. 그래도 내가 네 친구니까 힘들 때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선 언제든지 도와줄게.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온 전 결혼 13년 만에 어느덧 3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텐 정말 인생을 갈아 넣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던 충식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영석아, 너 요즘에 집 알아보고 있다며? 안 그래도 이번에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나온 전세집이 하나 있거든. 너희가 지금 사는 집보다 평수도 넓고 좋은데 한번 보러 가는 게 어때? 저는 그 말에 바로 충식이랑 같이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구경을 했는데 집도 넓고 방도 3개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4억짜리 전세니까 여태까지 모은 돈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빼면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상의하고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저희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우리 진짜 이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싸! 아빠, 우리 얼른 이사 가요. 빨리 여기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충식이가 아니었으면 그 금액에 그런 좋은 전셋집을 얻지 못했을 텐데 역시 친구가 좋긴 좋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충식아, 너 내가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지? 항상 우리 가족들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는 게 내 꿈이었는데 네 덕분에 드디어 꿈을 이뤄보게 되네. 나 그 집으로 이사 가고 나면 너한테 크게 한턱 쏠게. 그런데 충식이는 대답도 안 하고 웬일인지 표정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두운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냥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영서가 우리 친구 맞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친구가 아니면 뭔데? 뜬금없이 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충식인 고개만 돌린 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충식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충식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이삿짐 트럭까지 불러서 그 집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집 안에 누군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오늘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기로 했는데 그쪽은 누구세요? 네? 이사라뇨? 저희가 이미 일주일 전에 이사 왔는데요.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저희가 이사 가기로 한 집이 그 집이 맞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충식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심지어 제 전세 계약서에는 집주인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충식이가 저한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였더라고요. 계약할 때 나왔던 집주인도 충식이가 돈 주고 고용한 가짜 집주인이었고 서류와 도장도 전부 다 가짜로 만든 거였어요. 전 그때 이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충식이 그놈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친구로 지낸 게 몇 년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충식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급하게 작은 월세집을 하나 구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에 눈앞이 깜깜하기만 하더군요. 전 경찰에 충식이를 신고한 후 직장까지 그만두고 몇 달 동안 계속 그놈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보, 오늘도 그 인간 찾으러 가는 거야?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보자. 당신 요즘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맨날 그 인간 잡으러 다닌다고 뛰어다니는 거 너무 걱정돼서 그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본 인간이 그 돈을 홀랑 들고 날라버렸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경찰만 믿고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나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충식이에 대해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그놈한테 당한 게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똑같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피해자들도 전부 다 충식이 그놈의 지인이었대요. 제가 20년 넘게 믿고 지냈던 친구가 지인들 뒤통수나 치는 천하의 나쁜 놈이었던 거죠. 저는 그놈을 찾아다니면서도 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 매일 술을 먹고 집에서 우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밤에 잠이 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잠이 들어도 소리를 지르면서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야, 이놈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여보, 또 악몽을 꾼 거야?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뭐야, 꿈이었어? 여보, 그럼 충식이 그놈 어디 갔어? 방금 전에 내가 잡아다가 아주 족치고 있었단 말이야. 충식이 그놈 지금 어디 갔냐고. 그렇게 하루하루 괴로워하며 살아가던 중 5개월 만에 충식이가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뻔히 알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해? 너 내가 그 돈 모으자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매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10원 한 푼 아끼고 아꼈던 거 다 알잖아. 그걸 다 옆에서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그 돈을 홀랑 들고 도망갈 생각을 하냐고. 영서가 정말 미안하다. 나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사실 나 예전부터 경마에 빠져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심하게 빠지다 보니까 경마한다고 대출도 받고 카드로 돌려막기까지 하다가 빚이 너무 늘어나 버렸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도 가진 거 없으시고 나도 딱히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쁜 마음을 먹게 됐어. 네가 아픈 아람이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다 알면서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아무리 경마에 빠져서 빚이 많아졌어도 그렇지. 어떻게 20년 지기 친구의 피 같은 돈을 뺏어갈 생각을 해? 넌 나한테 잡히기 전에 경찰한테 먼저 잡힌 걸 다행으로 알아. 나한테 먼저 잡혔으면 너 이렇게 멀쩡하게 나불거리지도 못했을 거야.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충식이 그놈은 경찰에 잡혔고 저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더군요. 13년 동안 죽어라 고생했던 게 물거품이 되니까 그냥 제 인생이 통으로 날아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만나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술만 먹으며 지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 인간 감방에도 들어갔잖아. 우리한테 그런 짓 한 거 벌받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만 그 일은 잊고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보자. 어? 싫어. 그놈이 감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그 세월들이 보상되는 건 아니잖아. 난 우리 가족들을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다 박살나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전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망친 패배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꼭 보여줄 게 있다며 어떤 동영상 하나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동영상 안에서 저희 가족들이 한 명씩 나와서 저한테 응원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순서는 바로 저희 아내였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당신이 그동안 그 돈 모으겠다고 정말 피땀 흘려 일하고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왔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여보, 난 한순간에 날아간 그 돈보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해. 난 당신이 지금처럼 어깨가 축 처져서 맨날 울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굳게 먹고 다시 일어서 보자. 내가 당신 기운 낼 수 있게 옆에서 더 많이 응원해 줄 테니까 날 봐서라도 조금만 힘내주라. 어? 아내의 말이 끝난 후 이번엔 저희 애들이랑 장인 장모님도 등장하시더군요. 아빠, 요즘에 아빠가 맨날 울기만 해서 너무 속상해요. 아빠는 아픈 날 위해서 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항상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사람이었잖아요. 난 아빠가 예전처럼 멋있는 사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아저씨는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요. 네? 자네 그거 아나? 난 자네가 우리 사이가 되어줘서 그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늘 처가 식구들을 생각하고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지 않나. 난 자네가 꼭 이 난관을 멋있게 헤쳐나갈 거라고 믿네. 자넨 세상에서 제일 듬직하고 멋진 사람이니까 꼭 그럴 거라고 믿어.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까지 눈물을 보이며 저한테 응원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영석아, 엄만 영석이 네가 참 자랑스럽단다.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듬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처자식을 위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걸 보고 내가 참 자식을 잘 키웠구나 하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니. 하지만 엄만 우리 아들이 그런 놈은 잊어버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 아들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그래 줄 수 있지?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보, 미안해. 날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는데
난 나 힘들다고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한심하게 살았어. 나 이제부터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아볼 거야. 우리 애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거고 당신한테도 듬직한 남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라. 그날 전 아내랑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배신당한 충격 때문에 가족들한테 걱정만 끼치며 살았던 것도 정말 많이 후회를 했답니다. 그 후 저는 저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재취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취업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엔 신문을 돌리고 낮엔 일당제로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쓰리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아내가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잠은 충분히 자야 하는데 당신 요즘에 쓰리잡 하느라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잖아. 난 괜찮아.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정 힘들면 내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애들이나 더 신경 써줘. 하지만 아내는 저한테 너무 미안했는지 집에서 부업을 시작하더군요. 저희 딸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건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런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좁은 방에서 낑겨 자는 저희 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며 살다 보니까 세수하다가 코피가 흐른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을 위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평소처럼 주택가에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집 대문 너머로 신문을 집어넣고 지나가는데 대문 틈새 사이로 언뜻 무슨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웬 마당에 짐을 저렇게 놔뒀지?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대문에 틈새가 있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마당에 있던 게 짐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바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담장을 넘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할머니를 깨우려고 흔들어 봤지만 전혀 의식이 없더군요.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나 해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도 했어요. 저기요, 누가 없어요? 여기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다고요.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는 건지 인기척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 공무원 준비할 때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요.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자 구급차가 도착을 하더군요. 119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구급차에 싣고 가길래 신문 배달이고 뭐고 저도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딱 봐도 가족들 없이 혼자 사시는 것 같길래 저라도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1분 1초가 정말 한 세월 같더군요. 혹시라도 할머니가 잘못되셨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한테서 할머니의 병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환자분께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원래 심근경색이라는 게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거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님께서 안 늦게 병원에 정말 잘 데려오셨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집에 다시 들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숨을 돌리고 있던 중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그쪽이 저희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신고해 주신 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신문 배달하느라 지나가는데 대문 틈새로 쓰러져 계신 게 보여서요. 그래도 늦지 않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쪽 분이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 제 얼굴도 못 보고 세상 떠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사례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 목숨까지 살려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유, 아닙니다. 전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사례 같은 건 진짜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신데 제가 연락처라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할머니 아들이 하도 간절하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왔으니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병원을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 평소처럼 다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득문득 그 할머니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치료는 잘 받으셨는지 몸은 좀 괜찮으신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영석 씨 아닌가요? 네? 아, 저 박영석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저 한 달 전에 박영석 씨가 목숨 구해준 노인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례금도 안 받는다고 했다던데 제가 밥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 목숨까지 살려주셨는데 적어도 밥 한 끼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엄청 간곡한 목소리로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시더군요. 전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궁금하기도 해서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도 와 있더군요. 할머니 아들은 제 손까지 붙잡고 엄청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살려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쓰러지고 마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새벽에 잠깐 외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대문 앞에서 쓰러지셨대요. 그때 영석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 영영 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도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시더니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나저나 결혼은 했어요? 아이는 있고? 아, 저 결혼하고 애도 셋이나 있습니다. 애새 키우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그럼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그때 신문 배달하다가 날 발견했다고 들었는데 젊은 사람이 직장을 안 다니고 왜 신문 배달을 해요? 아, 그게 사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할머니가 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그냥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냥 다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딸내미도 아파서 치료비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 친한 친구한테 사기까지 당하다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면서. 네. 그런데 저희 가족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새아이 아빠인데 겨우 이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비록 할머니네 가족하고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워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끔씩 할머니가 저한테 연락해서는 자꾸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외로워서 그런데 시간 날 때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좀 먹어요. 이번에 올 땐 혼자 오지 말고 와이프랑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요. 내가 사람들한테 음식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멀리 살다 보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가 걱정되기도 하고 외롭다는 말씀에 마음이 쓰이기도 해서 저희 와이프랑 애들을 다 데리고
할머니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번에도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선 저희 아내랑 애들을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아이고, 애기 엄마가 너무 곱상하고 예쁘네. 눈빛이 참 선한 게 부부끼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유, 할머님이야말로 이한테 들었던 것처럼 얼굴도 고우시고 너무 자상하시네요. 식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랑 애들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저희 애들도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용돈까지 주시더군요. 얘들아, 이거 용돈이야. 이 할미가 너희들이 예뻐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알겠지? 우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근데 할머니 누구예요? 나? 난 그냥 너희 아빠 덕에 목숨 건진 동네 할머니야. 앞으론 그냥 편하게 금례 할머니라고 부르려무나. 할머니 이름이 이금래거든. 그렇게 오순도순 대화도 하며 식사를 마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안방에서 무슨 앨범을 하나 가져오시더니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바로 우리 큰아들이야. 사실 내가 지난번에 자네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큰아들이랑 너무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아들 생각도 나고 해서 자네한테 자꾸 연락하고 밥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부른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아드님이 저랑 인상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런데 아드님이 보고 싶으시면 아드님을 부르시지 왜 절 부르셨어요? 사실 우리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애였어.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도록 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우리 바깥 양반 암으로 세상 떠나기 전에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던 애야. 그런데 이번에 날 구해준 사람한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보고 싶어서 자네 불렀었는데 그때 처음 보고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지 뭔가. 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들이 날 구하러 내려와 준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예전에 남편분도 잃고 큰아들마저 사고로 잃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제 외모가 큰아들과 닮아서 더 저한테 정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 후에도 할머니는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와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꼭 과일 하나라도 싸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이것저것 사다 드리고 저희 아내도 반찬을 만들어 저보고 가져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저희 애들 엄마가 만든 반찬이랑 사골국인데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식사할 때마다 꺼내서 드세요. 저희 애들 엄마가 그래도 음식은 좀 잘하는 편이니까 맛이 없진 않을 거예요. 아이고, 안 그래도 애를 셋이나 키우느라 바쁜 애기 엄마인데 내가 이런 걸 받아 먹으면 쓰나. 할머니도 저희한테 맨날 과일이며 뭐며 많이 싸주시잖아요. 원래 이웃끼리 이런 건 정으로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들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전 할머니 아들과도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형님이 할머니 생신이라면서 저보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할머니께서 저한테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우리 아들이 내가 너무 걱정된다면서 이제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살던 집이 비게 되었는데 이왕 그렇게 된 거 자네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떤가? 네? 제가 거길 들어가서 살라고요?
원래는 우리 아들이 전세를 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느니 자네한테 살게 해주는 건 어떠냐고 얘기를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흔쾌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사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지 않은가. 너무 고마워서 돈으로 살해를 하고 싶었는데 자네가 살해금을 절대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네. 그러자 옆에 있던 형님도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어머님 세상 떠나실 때까진 그냥 거기서 사는 걸로 해. 애들도 많은데 언제까지 좁은 월세방에 살 수는 없잖아. 나 솔직히 그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진짜 죽을 때까지 후회했을 거야. 그런데 영석이 네가 우리 어머니 목숨 살려주고 나도 불효자식으로 만들지 않아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랑 어머니 성일 받아줬으면 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미안해서 안 된다며 꼭 그 집에서 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해요. 저 그 집에서 가족들과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신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정말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들은 형님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집은 시세가 12억이 넘는 데다가 36평에 방이 4개나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제가 충식이한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이사 가려고 했던 집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이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그 집에 들어가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방이 4개야, 4개. 엄마, 나 이제 형이랑 같이 방 안 쓰고 내 방 생기는 거 맞죠? 저 지금 완전 신나서 날아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나 좋아? 이거 다 금내 할머니가 해주신 거니까 나중에 금내 할머니 뵈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 알았지? 그나저나 층수가 17층이라 그런지 시야도 뻥 뚫려 있고 너무 좋네. 세상에 도시 야경이 이렇게나 예쁜 거였어?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집에다 살아보다니 나야말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 후 저희 가족은 양가 식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진 집을 보며 감탄하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영서가, 너 앞으로 그 어르신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한다. 아무리 지나가던 행인이 목숨을 구해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보답하는 사람 흔하지 않아. 이런 인연은 다시 태어나도 만나기 힘든 거라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선물까지 사들고 할머니한테 가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집을 공짜로 살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형님이 저한테 또 다른 크나큰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서가, 너 이제 신문 배달이랑 대리운전 같은 건 그만하고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마침 우리 직원 한 명이 그만둬서 직원을 새로 구해야 되는 참이었거든. 네? 저보고 형님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일하라고요? 저 그쪽 분야 하나도 몰라서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일은 차근차근 배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음 주부터 출근해. 그리고 우리 회사가 뭐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직원 9명짜리 작은 회사야. 이런 작은 회사에선 일손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 나도 영석이 네가 워낙에 믿음직스럽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형님, 저 진짜 그래도 돼요? 저 안 그래도 저희 가족들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까지 주시다니 형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님, 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형님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한다고 약속할게요. 세상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쓰리자까지 하면서 고생하던 저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형님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라도 뭐든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 사무실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나서서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영석아, 우리 건물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시니까 네가 이런 거 안 해도 돼. 어차피 일 배우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어제 알려준 것만 하고 있어. 알았어요, 형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뭐든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꼭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충식이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이젠 따뜻하고 넓은 보금자리에 어엿한 일자리까지 생기니까 이런 게 기적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보답해주는 할머니와 형님한테 매일매일 감사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할머니 댁에 왕래하며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2년 4개월이 지났네요. 전 아직도 그 집에서 지내고 있고 저희 딸은 지금 뇌전증이 완치되어 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아직 아내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전히 형님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형님과 둘이서 술을 한잔 했는데 형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영석아, 나 솔직히 그땐 너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한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네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오히려 내가 보답을 받는 느낌인 거 있지? 요즘에 너처럼 믿을 만한 직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마워. 에이, 이쪽 분야 경력도 없는 절 직원으로 써줬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할머니를 구해드린 게 아니라 형님이랑 할머니가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거예요.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 가족을 밝은 햇살 속으로 끌어내 주셨잖아요.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에선 할머니라고 말하긴 하지만 언젠가부턴 직접 만나면 전 그냥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한텐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 그리고 신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어머님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저 부자 아닌가요? 영국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겨울이 없다면 봄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이 그렇게 행복한 줄 모를 거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렇게 큰 좌절을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을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언젠간 형님한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다시 뼈 빠지게 노력할 거예요. 충식이 그놈은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데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도 연락을 하거나 얼굴을 볼 생각은 절대 없어요. 이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 사기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전 그냥 저희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한테 이렇게 큰 반전이 펼쳐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에게 이런 반전을 선사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해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착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을 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남편과 결혼한 거, 두 번째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은 것이라고 말할 만큼 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때론 자기 자신은 돌보지도 않고 가족만 생각하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 만큼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착한 마음을 악용해 제 남편을 괴롭힌 인면수심인 인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잘근잘근 씹어먹을 인간을 어떻게 혼쭐내줬는지, 그리고 그 인간의 최후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20대 초반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저와 언니를 낳고 키워주셨어요. 주부였던 엄만 다정하셨고 조선소에서 일하던 아빤 누구보다 듬직하고 자상한 분이셨죠. 2살 터울이었던 언닌 그런 부모님 아래서 아주 우애 깊게 자랐습니다. 전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생각이 깊었던 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언니를 닮고 싶어서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언니가 하자는 거 뭐든지 다 따라하기도 했었죠. 언니, 그거 들고 어디 가? 그거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주신 빵이잖아. 쉬, 내가 안 먹는 거 보면 엄마 속상해 하실 거야. 내가 저번에 저쪽 골목에서 다친 새끼 고양이를 봤거든. 걔 가져다 주려고. 언니는 안 먹고? 그럼 내 것도 줄래. 같이 가, 언니. 착하고 마음 여렸던 언닌 다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도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6살 땐가 언닌 부모님 몰래 다친 고양이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며 그 고양이를 돌봤었어요. 당시만 해도 다친 길고양이를 많지도 않던 동물병원에 데려다 준다는 건 어린 우리로선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언니를 따라 열심히 그 고양이를 돌봤고 고맙게도 그 고양이는 꽤 회복이 되어 주었답니다. 다만 고양이가 동화처럼 늘 우리 곁을 맴돌며 고마워했다는 결말은 없었고요. 그냥 언제부턴가 동네를 떠났는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때의 그 뿌듯함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착한 언니와 함께 어울려 다니며 쌓은 추억은 무궁무진하게 많았죠. 이렇게 우애 좋게 지내던 우린 시간이 흘러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곤 다시 고향인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 직장인이 됐죠. 그렇게 직장인이 된 우린 차례로 같은 지역에 살던 남편들과 결혼도 하게 됐어요. 제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책임감 강하고 우직한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사시던 시부모님도 서울에 살던 두 손아래 시누이도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전 진심으로 시댁에 잘했어요. 남편이 좋은 만큼 남편의 가족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항상 고마워 여보. 형편이 썩 좋지도 않고 무뚝뚝해서 재미도 없는 나랑 결혼해주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해줘서.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했지만 남편도 저 못지않게 저희 친정에 잘했습니다.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 부모님께 살갑게 굴지 못했어도 남편은 친정에 힘쓰거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돕곤 했어요. 또한 친정엄마가 부엌 일이라도 하고 계시면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의 옆에서 꼼지락거리기도 했죠. 여기 파랑 양파 다 썰면 될까요, 장모님? 어메나, 깜짝이야. 아이고, 박서방. 앞치마는 언제 두르고 온 거야? 됐어, 내가 하면 돼. 가서 우리 형미랑 애나 보고 있어. 저도 재료 손질은 잘해요. 집에서 집사람을 자주 도와버릇해서요. 그리고 원래 이런 위험한 일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양파랑 파 써는 일이 위험해? 아휴, 아무튼 우리 둘째 사이 듬직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럼 부탁하네. 고마워. 생색 한 번 안 내고 늘 잘하려고 애썼던 제 남편을 부모님은 정말 예뻐하셨어요. 저희 아빤 조선소에서 은퇴하신 후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다 엄마와 함께 삼겹살집을 오픈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가장 먼저 나서서 손본 인테리어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주고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가서 일손도 보태줬어요. 당시 저와 언닌 어린 두 아들을 돌보느라
매일 가지 못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죠. 오늘은 며느님도 와서 같이 돕는 건가요, 사장님? 아드님은 자주 와서 돕는 것 같았는데 여기 이 아가씨는 처음 보네. 아유, 며느리요? 얜 우리 작은 딸이에요. 맨날 와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작은 사이고요. 우리 딸들은 애들 보느라 자주 못 오는데 그래도 가끔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사모님 우리 딸들은 여태 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네. 그래요? 아, 하긴 우리야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니까. 근데 저 청년이 사위였어요? 세상에 어떤 사위가 장인 장모 식당에 저렇게 매일같이 와서 돕나. 두 분 복 받으셨다. 저기 사위분 혹시 남동생이나 형 없어요? 아, 우리 딸도 그 집안에 시집 보내게. 초반부터 단골이 돼준 손님들이 남편을 칭찬하면 저희 부모님은 더 신이 나셔서 남편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럼 숫기 없는 남편은 또 쑥스러워하며 도망가 버리곤 했죠. 그런 남편을 보는데 어떨 땐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도 시댁에 정말 잘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큰 사위인 나도 가서 장인 장모님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박서방 자네가 내 몫까지 열심히 일해줬다지. 고마워 박서방. 나도 마음은 정말 가서 돕고 싶었는데 요새 공장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장인어른, 장모님, 그래도 이 큰 사위 진심은 잘 알고 계시죠? 장인어른, 장모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이 큰 사위입니다. 반면 우리보다 2년 일찍 결혼했던 형부는 남편과 정반대라고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더분하고 목소리도 크며 행동보단 말을 많이 하던 사람 말이죠. 형부는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오픈하셨을 때 못 온 이유를 공장 때문이라며 둘러대더군요. 솔직히 공장이 24시간에 주말도 없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요. 도와야 하는 게 사회의 의무는 아니니 아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형부는 제 남편이 괜히 견제됐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공부를 안 좋아했어서 그렇지 마냥 마음 먹고 했으면 명문대 우수게 갔을걸. 그럼 지금처럼 지방 공장이 아니라 서울의 떡하니 벤처기업이라도 차렸을 거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처제. 여보, 괜한 허풍 좀 떨지 마. 아우, 이 사람 또 이런다. 또한 형부는 오히려 자기 자랑 좀 했으면 좋겠던 제 남편과 달리 허세와 허풍도 간혹 하곤 했습니다. 언닌 형부가 그럴 때마다 민망해하곤 했죠. 이렇게 가끔은 유치해 보이고 허세도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우린 그래도 형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께 사이로서 잘하려고 애써주었고 행동에 악의들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형부는 언니를 완전히 공주 대접해주던 사랑꾼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거기 계단 아래가 미끄럽더라. 조심해. 여기 내 손 잡고 내려와. 아니면 그냥 내가 업어줄까? 아휴, 됐어. 내가 애야. 형부는 아직도 우리 언니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말해 뭐해. 난 처제 언니 없으면 못 살아. 결혼 전 언니에게 첫눈에 반한 형부는 언니를 그렇게 쫓아다녔다는군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긴 했었어요. 왜 눈에 띄진 않지만 수수하게 예쁘고 착해서 은근히 짝사랑하는 남자들이 많은 타입 있잖아요. 언니가 딱 그랬습니다. 형부를 보면 언니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내 소중한 가족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랬기에 저는 약간의 단점은 느껴질지언정 형부와 잘 지냈던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나 장사를 좀 해볼까 해. 우리 애들도 조금 있으면 둘 다 초등학교 입학해야 하잖아. 아무래도 이 벌이로 애들을 계속 키우는 건 너무 빠듯할 것 같아. 언니네와 우린 똑같이 아들이 둘씩 있었는데 벌이가 넉넉했던 형부와 달리 남편은 당시 200만 원 중반대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 남편은 적은 벌이가 걱정됐던 모양이었어요. 앞으로 애들을 키우며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계속 벌이 고민을 하던 남편은 40대 초반이 됐을 때 제게 장사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서요. 분명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사람이니 저는 남편을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시작했어요. 여보, 좀 쉬엄쉬엄 해. 가게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몸 상해. 당신이야말로 퇴근하면 애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게로 오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 피곤하잖아. 그래도 가게 자리 잡게 되기 전까진 인건비라도 아껴야지. 난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저는 퇴근 후엔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킨 애들을 데리고 남편 가게로 가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겨우 가게가 자리 잡았다 싶었을 즈음 우리에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바로 마스크 시국이 터진 거죠. 저는 위험 때문에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서 퇴근 후나 주말엔 쉬지 않고 남편을 도왔어요. 그렇게 눈에 실핏줄까지 터져가며 열심히 노력했건만 시국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군요. 결국 남편은 가게를 차린 지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아니야, 괜찮아. 이게 뭐 당신 탓인가? 국가적 재난 때문이지. 다행히 빚을 남기는 일은 피했지만 우린 투자금 회수는커녕 모아둔 돈도 많이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건 친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친정 부모님과 언닌 그런 남편을 많이 위로해 주었죠. 다들 남편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형부가 망연자실해하고 있던 남편에게 고마운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박서방, 그래서 어디 갈지 생각해둔 직장은 있어? 아니요, 아직이요.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서 쉽게 절 받아줄 곳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샌 공장도 젊은 사람만 뽑으려고 한다던데 걱정이에요. 그래? 그럼 박서방,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공장 와서 일해. 마침 우리도 사람 구하고 있었는데 내가 대표 권력으로 낙하산 좀 꽂아주지 뭐.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집안 맞사이가 나서야지. 정말요? 전 경력도 없는 신입인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어. 와서 열심히 배우면 자네도 다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형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형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서방이 오늘 큰 동서 노릇을 톡톡히 하는구먼. 고맙네, 이서방. 가족끼리 이렇게 돕는 모습을 보니 나랑 집사람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 형부는 남편을 자신의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저와 남편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과 언니까지도 형부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부의 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정말 초봉치곤 월급을 두둑하게 주셨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일의 강도 높았던 월급만큼 센 것 같더군요. 아, 어깨야. 여보, 거기 날개뼈 있는데도 파스 좀 붙여줘. 당신 정말 일 괜찮은 거 맞아? 어째 맨날 팥을 달고 사잖아. 형분 잘해줘? 걱정하지 마. 잘해주셔. 그리고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힘든 거지 뭐. 난 원래 장사하기 전까진 책상 앞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잖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의 온몸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표정도 밝아지고 이제 할만해졌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형부에게 전화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어요. 형부는 기분 좋은 듯 그때마다 역시 형부밖에 없지 처제. 박서방은 내가 정말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하고 말해주곤 했죠. 세상에 11시잖아. 당신 왜 점점 퇴근이 늦어져? 밥은 먹은 거야? 별로 입맛 없어.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나 그냥 씻고 잘게 여보.
그런데 일한 지 서너 달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점점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엔 주말까지 출근하는 날도 있었죠. 바쁠 때야 잔업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할 수 있다지만 그 시기가 길어지니 걱정되더군요. 당신 갑자기 일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늘었어? 당신 요새 안색이 어떤 줄 알아? 퀭해도 너무 퀭해. 입맛 없다면서 요새 밥도 잘 안 먹고 나 너무 걱정돼. 괜찮아. 직원이 좀 그만둬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 편할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는 거지. 괜찮어. 입맛이 힘들어서 없는 거지. 일할 땐 잘 챙겨 먹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혹사시켜? 무슨 사람은 또 그렇게 오래 안 구해지고. 안 되겠어. 내가 형부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어. 아니야, 그러지 마. 형님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그리고 형님은 괜찮다는 걸 내가 나서서 더 일하는 거야. 감사하니까. 당신 걱정 안 하도록 몸 더 잘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자처해서 하는 일이라며 형부에게 전화까지 해보려던 절 말리더군요. 제가 오죽했으면 형부에게 전화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이나 사람이 이렇게 초췌해져 갔으니 그랬던 건데 자처해서 하는 일이라던 남편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계속 직원이 안 구해지는 건지 남편의 과다 근무는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아니, 횟수가 점점 더 잦아지기까지 했죠. 남편은 어떨 땐 공장에서 잠을 자고 바로 다음날 일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점점 말라가고 안색도 탁해지는 남편을 보며 걱정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친정에서 가끔 마주치던 형부에게 이런 부탁까지 했어요. 형부, 우리 남편이 더 하겠다고 고집부려도 일 좀 살살 시켜주세요. 이러다 우리 남편 진짜 쓰러지겠어요. 미안해, 처제. 나도 신경 쓴다고 쓰는데 알잖아. 박서방 쓸데없이 사람 착하고 책임감 강한 거. 나한테 고마워서 그런 거라면서 고집을 여간 부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내가 최대한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답하며 형부는 남편의 등을 팡팡 두드렸습니다. 거봐, 처제가 걱정하니까 일 좀 적당히 하라고 내가 말했지? 나 처제한테 혼났어. 책임져 박서방. 하며 말입니다. 그래도 형부가 신경을 써준다고 했으니 믿었건만 남편의 과로는 쭉 그대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형부 공장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쯤 됐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은 신발을 벗다 그대로 현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 여보, 여보, 아빠! 경악을 한 전 얼른 구급차를 불러 남편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근처 큰애 친구 집에 죄송하게도 부탁을 드리면서요. 병원에서 들은 원인은 과로더군요. 저는 링거를 꽂은 채 정신을 차린 남편에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화를 냈어요. 내가 그러니까 진즉 일 좀 줄이라고 했지. 은혜 갚으려다 건강이라도 망치면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일을 해도 적당히 했어야지.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무리하면 어떡해. 형부한테 연락하고 내일은 일 쉬어. 여보, 나 내일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공장 그만두고 싶어. 뭐라고? 여보,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왜?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렇게 화를 내던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목석 같은 사람이 식당이 망했을 때도 우울했을지언정 울지 않았던 남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뒤 이어진 남편의 충격 고백을 듣고 저는 뒤로 나자빠질 뻔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사실 나 공장에서 형님한테 맞고 살아. 뭐? 형부가 당신을 때린다고? 그 느낌에 시작된 충격 고백의 전말은 이러하더군요. 남편이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형부는 자신과 동서지간이라는 사실을 숨기자고 했다고 합니다. 괜히 직원들이 알면 남편을 질투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면서요. 남편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했죠. 자신을 위해서라고 형부가 말했으니까요. 형님께 감사해서라도 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 처음엔 일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자신감도 얻었었어. 물론 난 초보자였으니까 여전히 서툴렀고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숙련도도 필요했었잖아. 그래서 적응한 뒤에도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거든? 근데 얼마 뒤부터 형님이 자꾸만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을 잘 돌봐주겠다던 형부는 아직은 신입티를 벗지 못했던 남편에게 자꾸 면박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들어온 지 2달가량 됐으면 이젠 전문가처럼 해야지. 왜 일을 이것밖에 못해? 나이 찬 사람 마음 넓게 써서 받아줬으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남편은 억울했지만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열심히 해도 형부는 자꾸만 남편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네요. 아직도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며 화를 내고 빨리 일이 늘어야 한다며 없는 잔어까지 만들어 일을 시켜댔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야 대표가 그러는데 어떻게 남편을 감싸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꾹 참고 노력했는데 형부는 이제 남편을 따돌리기 시작했다네요. 나이 먹고 저 굼뜬 거 좀 봐라. 다들 광현 씨랑 어울리지 마. 굼뜬 사람 옆에 있으면 물든다고. 야, 박광현. 넌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점심시간에도 일해. 형부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시하고 면박 주기,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하고 잔업도 다 몰아주라고 명령하기 등 집단 따돌림을 주동한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중고 신입인 남편 편을 들다 대표에게 찍히기 싫으니 잠자코 따랐던 거죠.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것 같았어. 매일 출근하기가 너무 지옥 같았어. 형님은 매번 자긴 옆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나만 주시하다가 내가 뭔가 실수라도 하면 욕설까지 해대면서 면박을 줬어. 사람이 긴장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실수하기 마련이잖아. 형님은 그걸 노렸던 거야. 날 괴롭히고 싶어서. 심지어 형님은 나한테만 잔업이나 휴일금을 그렇게 시키면서도 추가 수당도 한번 제대로 안 줬어. 나중에 사람들 하는 말을 기동량으로 들어보니까 원래도 퇴사율이 엄청 높은 곳이었더라. 기본 업무 강도도 높은 데다가 신입 직원이 오면 형님이 무조건 가업무 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면박을 줘서 말이야. 형부의 실체는 악덕사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그 회사에 가기 이전에도 형부가 괜히 괴롭히며 따돌렸다가 퇴사시킨 신입 직원이 여럿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의 이면만 보고 살았던 우린 그런 형부의 실체를 완전히 몰랐던 거죠.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앞에서만 사람 좋은 척할 뿐 형부의 속은 인면수심이었던 거예요. 대체 왜 그걸 다 당하고만 있었어?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적당히 참았어야지. 미안해, 여보. 근데 난 정말 돈벌이가 절실했어. 괜한 무리술 둬서 집안 재산 다 까먹고 당신을 크게 고생시키까지 한 내가 어떻게 약한 소리 할 수 있었겠어? 게다가 우리 애들도 다 학교에 들어간 마당에 앞으로 들어갈 돈도 더 많아질 거잖아. 당장 여길 나가면 언제 또 일자리 구할 수 있을지 장담도 못 하는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만둘 수 있었겠어?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아니면 형부한테 막 들이받기라도 하던가. 당신한테 말하면 분명 당장 그만두라고 난리였을 텐데 마찬가지지. 그리고 여보, 나도 형님한테 나름대로 맞서봤어. 너무 못 견디겠다 싶어서 추가 수당이라도 더 챙겨달라고 화를 냈다고. 따돌리고 욕설하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그만한 대가는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야. 안 그러면 그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도 했어. 남편은 결판을 지을 결심으로 형부에게 크게 화를 냈었다더군요. 이건 노동자로서 요구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면서요. 하지만 형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히려 누나를 부라리며 이랬다고 해요. 야, 넌 돈 버는 일이 우스워? 내가 너 따위한테 이만큼 후한 돈을 주고 있는데
무슨 돈을 더 달래? 이건 다 월급에 포함된 거야. 싫으면 그만두고 처제한테라도 일러보든가. 노동청에도 신고해. 근데 여기서 그만둘 각오는 하고 그딴 말 하는 거지? 여길 그만두면 고졸에다 나이도 적지 않은 자네를 어디서 선뜻 받아준다고 하겠나? 자네가 그렇게 실직하고 있는 동안 처제는 혼자 뼈 빠지게 외벌이하면 힘들게 살겠지. 평생 전셋집은 벗어도 나지 못하고 말이야. 집안을 그렇게 주저앉힌 게 자네면서 자넨 부끄럽지도 않나? 자네가 그러고도 가장이라고 할 수 있어? 자신 있으면 어디 들이박아 봐. 기가 막혔습니다. 교활한 형부는 책임감 강하고 죄책감도 크게 갖고 있던 남편의 약한 부분을 긁으며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예요. 구직을 두려워하던 남편이 그만두지 못할 걸 알고서요. 심지어 그때 형부는 주춤했던 제 남편에게 이런 자격지심까지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난 말이야, 사실 자네가 진즉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매번 장인 장모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발악하는 꼬락서니가 말이야. 심지어 우리 집사람까지 자네를 좋아하는 그 꼴이 정말 배할 꼴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자네를 채용했던 거야. 나보다 훨씬 못한 자네한테 주제 파악 좀 시켜주려고.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야, 어차피 너 여기 못 그만둘 거 아니까 처가 식구들이랑 우리 집사람한테 입 닫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 알았어? 지금까지처럼 다 네가 원해서 힘들게 일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네 애들 생각해.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놈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고맙다고 말을 했다니요.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형부는 남편이 입사하기 전까지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남편을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분했지만 남편은 결국 가족을 생각하며 참았다고 해요. 그런데 형부는 그 와중에 자신에게 대들었던 남편이 괘씸했던 건지 그 뒤부터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다네요. 어깨와 머리를 툭툭 밀치고 남편이 화를 내면 건방지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냐며 뺨도 때렸다고 남편이 말했죠. 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요즘 계속 이직 자리 알아보고 있었어. 집안 재산도 다 까먹은 마당에 무책임하게 일을 그냥 그만둘 순 없었으니까. 근데 정말 날 받아준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쓰러지기까지 한 거야. 이 바보야. 난 당신 옆에 폼으로 있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 되지. 왜 자기 몸도 정신도 혹사시키면서까지 희생을 했어? 당신도 내가 바보 같지? 미안해. 이렇게 요령도 없는 미련퉁이라서. 근데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나 형님 회사 이젠 그만둬도 될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나 이러다간 정말 건강을 크게 망칠 것 같아. 내가 아픈 거야 괜찮지만 난 가장이잖아. 우리 애들하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난 아프면 안 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그만둬. 당신이 안 그만둔데도 내가 그만두게 만들 참이야.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지? 고생 정말 많았어, 여보.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절대 나나 애들한테 미안해하지 마. 알았지? 그래도 미안해. 난 정말 잘해내고 싶었는데 왜 전부터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걸까? 난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아, 여보. 누구나 운이 다 나쁜 시기가 있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인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날 믿는다면 당신을 믿는 날 믿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저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는 내내 마음이 분노로 들끓었어요. 제 남편을 이렇게 만든 그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수액을 다 맞았는데도 힘이 없던 남편을 집에 데려다주고 아이들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곤 말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혼자 냅다 언니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어? 처제,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아! 이 벌레 같은 놈이 감히 내 남편을 괴롭혀? 야, 너 내 남편한테 허구한 날 욕짓거리 한 것도 모자라 손까지 댔다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일까지 부려먹고. 뭐? 내 남편이 안 입고 와서 그동안 계속 벼르고 있었다고? 가족을 위하는 사람 절실한 마음을 이렇게 악용해 먹어? 내 남편 괴롭히는 놈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작내버릴 거야. 아, 아, 이것 좀 놔, 처제. 박강현 그 망할 자식, 사내 자식이 그걸 못 참고 지 마누라한테 쪼르르 다 일러바쳤어? 좀 놓으라고, 처제. 못나. 어디 감히 내 남편 이름을 또 입에 올려? 너 오늘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아! 저는 문을 열어준 그놈을 보자마자 냅다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차마 이곳에 적지 못할 만큼 험한 욕짓거리들을 잔뜩 퍼부어 주었죠. 그러자 그놈은 엉겁결에 자신도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하지만 전 절대 그놈의 머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털이 다 뽑힌다고 해도 감히 내 남편 몸에 손을 댄 그놈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옆에 서 있던 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묻더군요. 형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내 남편이 박서방을 뭐 어쨌다고? 못 들었어, 언니? 이놈이 돈 좀 더 준다고 사람 꼬드겨서 자기 공장에 취업시켜 놓고 그동안 내 남편을 괴롭혔었대. 사람들 선동해서 따돌리고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 주고 욕설은 기본에 사람 실컷 부려먹어 놓곤 추가 수당도 하나도 안 줬대. 그걸 내놓으라고 화를 냈더니 그 다음부턴 손찌검까지 했대. 어차피 여기 아니면 갈 곳도 없지 않냐면서 가족을 생각하라는 겁박같이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우리 남편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오늘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다녀왔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눈이 안 뒤집히게 생겼어? 언니 정말 이거 다 몰랐어? 이놈, 그동안 내 남편이 안 입고 와서 계속 벼르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일부러 괴롭히려고 취업도 시켜준 거래. 처제, 그걸 집사람한테 다 이르면 어떡해? 그 입 못 다물어? 저는 그런 언니에게 악에 받쳐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놈은 뻔뻔하게도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언니의 눈이 사납게 돌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언니는 제 머리채를 꽉 잡고 있던 그놈의 손등을 거의 뜯어버릴 듯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제야 그놈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 머리를 놓았습니다. 놀란 저도 얼결에 그놈의 머리를 놓아버렸지만은요. 아!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이 구제도 안 되는 쓰레기가 이제 나한테 손찌검하는 걸로도 모자라 내 동생 남편까지 건드려? 그놈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언니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놈은 다시 외마디 비명을 질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놈이 고개를 들자마자 언니가 이번엔 냅다 뺨을 후려쳐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언니가 그놈에게 한 말이었어요. 뭐? 저놈이 언니한테까지 손찌검을 하고 살았다고? 어, 내가 그동안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 못했는데 사실 나도 그동안 이 인간 꼭 참고 살았었어. 이 인간이 평생 그렇게 나한테 잘했는데 술만 마시면 나한테 한 번씩 손을 올렸거든. 뭐? 그걸 왜 참고 살았어? 화가 난 표정이지만 자신의 아픔을 덤덤히 털어놓는 언니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은 제 남편뿐 아니라 저희 언니까지 괴롭히며 살았던 거예요. 그놈은 한 3년 전부터 술을 마시고 언니에게 손을 올리기 시작했다는군요.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깨면 언니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고 해요. 나도 남의 일이었으면 당장 갈라서라고 했을 텐데 막상 내 일이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 이 사람 평소엔 나한테뿐 아니라 애들한테도 정말 좋은 아빠였던 거 알잖아. 게다가 나한테만 그랬지. 애들 앞에선 그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어서 처음엔 그냥 꾹 참았던 거야. 언니는 이젠 정말 2번 다신 안 그런다는 그놈의 말에 몇 번이나 속았다더군요. 결국 언닌 이혼을 결심했었는데 그때마다 형부는 언니 없으면 못 산다며 애걸복걸했다고 해요. 그때가 하필 제 남편의 가게가 점점 망해가고 있어
모든 식구가 근심에 쌓여 있을 때라 착한 언닌 더더욱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네요. 가족들이 더 크게 속상해할까 봐요. 하지만 고쳐지긴커녕 손찌검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던 그놈과의 이혼에 대한 마음을 언니가 점점 굳혀가던 와중 이번엔 그놈이 남편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 준 겁니다. 그땐 정말 이 인간한테 고마웠었어. 게다가 너랑 제보한테 들어보니까 이 인간이 진짜로 잘해주는 것 같아서 나도 다시 이혼을 참았던 거야. 근데 그게 다 연기였단 말이지? 당신이 인간이야? 심지어 술도 안 먹고 맨정신에 그랬을 거잖아. 그냥 당신은 술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속이 썩어 빠진 인간이었네. 여보, 그게 난 변명할 것도 없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인간 말. 난 이제 더 듣기도 싫으니까. 난 뒤돌아볼 것도 없이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애들도 당연히 내가 데려갈 거야. 오늘 나한테 당한 거 어디 고소할 때만 해봐. 나도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짓들 다 고소할 거니까.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을 고소하겠어. 여보, 잠깐만. 야, 이 쓰레기 같은 게 감히 어디 우리 언니 몸에 또 손을 대려고 들어. 감히 내 남편으로도 모자라 우리 언니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살았다 이거지? 넌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밥을 먹어도 흙을 씹는 것 같고 자려고 눈을 감아도 악몽에 시달리는 불행 속에서 살라고. 내가 오늘 너 머리털 뜯은 것도 고소하려면 해. 어차피 우린 쌍방이잖아. 언닌 그놈에게 이혼 선언을 한 뒤 빠르게 안방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항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언니는 언제든 집을 나올 수 있도록 조카들과 언니 짐도 그놈 몰래 싸뒀더라고요. 전 언니를 붙잡으려던 그놈을 초인적인 힘으로 떼어낸 뒤 언니와 조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안해, 제부. 세상에 못 본 새 더 야인 것 좀 봐. 내가 진즉 눈치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처형. 처형이야말로 그 고된 시간을 왜 참고 사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야말로 먼저 알아채지 못해서 죄송해요. 둘 다 미련퉁이야. 힘들고 괴로울 때 기대라고 가족이 있는 거지. 어쩜 이렇게 우리 가슴을 찢어지게 해. 우리 집에 왜 이런 바보 같은 미련퉁이들밖에 없어. 죄송해요, 장모님. 뭘 또 나한테 죄송해. 이 착해 빠진 사람아. 내가 오히려 미안하네. 많이 힘들었지? 언닌 누워있던 제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하더군요.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언니에게 미안해했죠. 그리고 소식을 듣고 기겁해서 달려온 부모님은 그런 그 둘을 끌어안곤 엉엉 흐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0분 뒤쯤 형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놈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여보, 나야. 당신 애들이랑 여기 있지? 처제, 나 문 좀 열어줘. 나 박서방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왔어. 사과 무슨 사과야? 당장 가. 전 그런 그놈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반말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남편이 문을 열어주라고 말하더군요. 자신도 그놈과 직접 매듭을 지어야겠다면서요. 그렇게 제가 머뭇거리며 문을 열자 그놈은 냅다 달려들어와 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박서방,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두 번 다시 안 그럴게. 월급도 내가 30% 올려줄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자네가 날 용서해줘야 우리 집사람도 날 용서해줄 거 아니야.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간이야. 알아? 자기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괴롭힌 인간은 더더욱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이종호 당신을 용서해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도 그동안 받은 상처가 있으니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 비는 모습은 꼭 보고 싶었어. 마음 같아선 그동안 내가 당했던 걸 죄다 돌려주고 싶은데 이 집에 지금 애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참는 거야. 집에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 손찌검하던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다르게
나한텐 가족이 진심으로 소중하거든. 박서방, 듣기 싫으니까 나 부르지도 마. 그리고 명심해. 너 같은 인간은 우리 가족으로 남을 자격도, 우리 조카들 아빠로 남을 자격도 없으니까 처형한테 매달리지도 말고 두 번 다시 애들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리고 앞으로 공장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당신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멀쩡했던 거지. 계속 그딴 식으로 살다간 밤길에 뒤통수 쳐맞아도 할 말 없는 거야. 알았어? 내 얘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정말 나랑 이대로 이혼할 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절대 당신한테 손 안 댈게. 내가 아예 내 전 재산까지 당신 다 줄게. 하지만 제 남편에게 혼쭐만 잔뜩 나자 그놈은 서슬퍼러 눈을 뜨고 있던 언니에게 엉금엉금 기어가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으려는 그놈의 손을 뿌리치며 앙칼진 소리로 말했죠. 전 재산이 아니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거든? 어차피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은 당신이 한 말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내 남편으로도 애들 아빠로도 최악이니까 당장 사라져. 그 와중에도 그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그놈을 경찰을 불러 쫓아내버렸죠. 이후 남편은 당연히 공장을 그만뒀고 언닌 조카들과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동안 그놈이 자신을 물리적으로나 말로 괴롭힌 것들에 대한 증거를 많이 남겨놨더군요. 언니 또한 나중에 혹시 이혼할 때 대비했다며 마찬가지로 증거를 다 남겨놨더라고요. 그것들로 남편과 언니는 그놈을 고소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받지 못한 추가 임금들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언니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놈이 끝까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다 같이 친정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놈은 끈질기게도 또 언니를 찾아 친정으로 왔더군요. 언니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이서방입니다. 여기 집사람이랑 애들 있죠? 저 너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제발 저희 집사람 좀 한 번만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진짜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놈은 열리지 않는 친정 문에다 대고 엉엉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그놈이 마주하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이나 언니의 용서가 아닌 차디찬 찬물이었죠. 엄만 화장실에서 찬물을 받아와 문을 열고 냅다 그놈에게 뿌려버리셨거든요. 감히 네 놈이 우리 딸이랑 사위를 괴롭혀? 썩 사라져. 너 다음에 또 찾아와서 우리 딸 귀찮게 굴면 그땐 물이 아니라 딱딱한 얼음 소박을 맞을 줄 알아? 그 뒤에서 아빤 전에 그놈이 사다 줬던 양주까지 뚜껑을 열어 뿌려버리셨습니다. 이딴 더러운 술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호되게 당한 그놈은 그 뒤론 다행히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그놈에게 못 받았던 추가 수당을 받아낼 수 있었고 그놈은 형사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자기가 찔리는 게 있기도 했고 어차피 저와는 쌍방이었던지라 그놈은 언니와 절 따로 고소는 안 했더라고요. 이혼 소송 또한 당연히 언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언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이들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당연히 모두 받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로운 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남편은 정신적 외상 때문에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저도 노력했지만 그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정말 많이 위해 주셨어요. 박서방,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오게. 원래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는 데는 낚시가 최고야. 박서방, 이 장모가 우리 박서방 좋아하는 잡채랑 매운탕 좀 끓여봤네. 입맛 없다고 밥 굶고 있지 말고 얼른 나와 밥 차려줄 테니까. 아빤 남편을 데리고 낚시를 다니며 무례하던 남편에게 기운을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또 엄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자주 저희 집에 오며 입맛 없어 하는 남편을 북돋아 주셨죠. 또한 두 분은 남편에게 돈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위축하지 말라며 돈도 빌려주셨어요. 이걸로 생활비 하면서 자네 마음부터 천천히 치료하게. 지금 다니는 정신과 상담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다녀. 원래 사람은 돈에 쫓기면 뭐든 불안한 법이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 못난 사위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요. 자네가 왜 못났나? 자넨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책임감 강하고 멋진 가장일세. 우린 자네가 우리 둘째 남편이라 너무 좋고 든든하네. 사람 인생엔 언제든 한 번은 크고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마련이야. 하지만 그 그림자는 곧 거칠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세. 형미랑 같이 나랑 집사람이 도와줄게. 우리 목석 같은 박서방 어느새 울보가 다 됐구만. 그렇게 가족의 보살핌 덕에 기운을 차린 남편이 2년이 지난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남편은 무려 버스 기사가 됐답니다. 낯설고 새로운 길을 남편은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개척해 나간 거예요. 가장 기쁘고 다행스러운 건 남편이 지금의 직업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운수회사 사람들도 모두 좋은 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남편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저희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도 열심히 갚고 있답니다. 부모님은 됐다고 하셨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으셨어요. 그런 남편이 전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할 따름입니다. 언님 부모님의 도움으로 조카들을 키우며 성실히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언니는 아직도 남편을 보면 많이 미안해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언니를 안타깝게 여기며 많이 위로해주곤 해요. 저보다 더 긴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사셨잖아요. 이건 처형 탓이 아니니까 저한테 그만 미안해하세요. 전 이제 괜찮아요. 하고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평화롭고 저와 부모님도 아이들도 더없이 행복한 요즘 딱 한 사람, 전 형부란 사람만은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놈은 이혼 후에도 언니를 잊지 못하고 몇 번이나 찾아와서 매달렸었어요. 결국 언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버렸죠. 그렇게 언니 주변엔 얼씬도 못하게 된 그놈은 들리는 얘기론 시금도 전폐하고 공장 운영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나 잘할 것이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은 걸로도 모자라 속내는 검고 악하기 짝이 없었던 그놈의 치유가 아주 통쾌했답니다. 내 남편을 괴롭히고 울렸던 원수를 전 살면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전 앞으로 바보같이 착하고 우직한 남편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착한 언니를 앞장서서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남편과 그놈의 일을 듣고 죄송해하던 절 탓하기는커녕 너도 마음고생 많았겠다며 안아주신 시부모님과 소중한 부모님도 잘 모시면서요. 옷으로 꽁꽁 가진 육체도 언젠가 맨살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겨온 본심도 한 번씩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빼꼬미는 법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신의 민낯은 숨길 수 없는 법인 것 같아요. 평소 고약한 심보를 휘두르며 산 전 형부의 실체처럼 말이죠. 그런 악행을 저지르며 끝까지 숨기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어리석은 인간처럼 결국 업보를 돌려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만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을 위해 꿋꿋이 버티며 희생하는 가장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 남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장분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